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2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우리 목요일 오전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아침에 분주하게 시작하셨나요? 분주하게 더 나도 모르게 눈이 일찍 떠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겠죠. 자, 오늘 실적 발표 지금 뭐 장전, 장 마감 후에 다양한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뭐 장중에도 또 현재 마감 후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애프터마켓의 움직임 잠깐 말씀드리면 0.21% 소폭 상승, 장중에는 0.7%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요. 저희가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벽에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러 이른 아침 함께해 주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시장의 상승이 과연 과도한 것인지 또 그에 따라서 과연 우리 과도하지 않다라면 어떻게 시장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오늘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실적 이야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대 지수는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8거래일째 연속 올랐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실적이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날도 있었다면 최근에는 금융주의 시장의 상승이 다우지수의 강세에 가장 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양한 시장 실적 발표 속에서 강세 움직임 지속을 했습니다. 다우가 35,000선을 돌파를 했어요. 35,000선 돌파한 35,061포인트 선까지 올랐고요. 0.3% 강세. S&P 500 지수도 0.24% 상승세. 그리고 나스닥 지수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강보합권 꾸역꾸역 오른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계속해서 어쨌든 시장이 조금 밀리나 하면은 다시금 매기가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올랐고요. 작년 4월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최고점 경신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역시나 0.45% 강세 움직임이 보였고요. 이렇게 해서 3대 플러스 4대 지수 모두 상승세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지금 최근에 75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에 등락을 보이고 있죠. 밤사이에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냐? 먼저 금융주 실적 발표는 오늘 골드만삭스 정도로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했고 영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주가는 장중 1%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순이익 감소의 영향이 가장 컸던 원인 중에 하나가 상업부동산 상각 그리고 대출사업부 그린스카이와 연계된 영업권의 손상 등이 가장 큰 영향으로 미쳐졌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실적 덕분에. 자, 그리고 카바나 같은 경우에도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다.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는 괜찮았고요. 그 가운데 발표됐었던 인플레이션 관련한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미국도 뭐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고는 있지만 더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6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대비 5.5% 상승으로 직전달 6.1%보다 앞자리수가 완전 달라졌죠. 그리고 영국의 6월 CPI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9% 상승을 해서 직전달 8.7%보다 역시나 앞자리가 8에서 7로 바뀌었습니다. 영국 CPI가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발표됐었던 캐나다 6월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8% 올라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연준이 보고 있는 지표가 PC이긴 하지만 이렇게 CPI가 떨어지면 PC도 자연스럽게 숫자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나 전 세계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 함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의 신규 주택 시장은 다시금 좀 주춤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6월에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비 8%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달 좀 깜짝 호조로 나타냈었던 이러한 신규 주택 착공 부문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그러나 이제 시장이 예상했었던 9.3% 감소보다는 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주택 경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3.7% 감소한 연율 144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0.7% 감소했는데요. 이것보다 감소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짓는 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 노동은 는다는데 다른 쪽의 건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판매를 하지 않아서 그 물건 자체가 굉장히 줄어 가격이 올라가는 또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쉘터 가격 그리고 전체 CPI나 PC 물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발현이 되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맵을 보면서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올랐고요. 반면 자재, 기술주, 일부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보였는데요. 종목들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1% 하락, 구글도 1% 하락, 그리고 퀄컴을 제외한 반도체주들도 어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죠. 엔비디아 주가 0.8% 하락, AMD도 1%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던 건 빅테크 중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1.9% 올랐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향후 수익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매수 유지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요 구글 바로 앞에 아래 보면은 요즘에 통신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버라이즌도 밤사이 5% 반등을 했고요. AT&T의 주가도 8%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납케이블이 발견됐는데 최근 며칠 동안 이 때문에 주가에 조정 압력이 있었는데요. 그 호수에서 케이블 제거할 계획을 없다라고 AT&T가 밝혔다. 여기에서 아르거스에서는 케이블에 대한 우려로 주식을 보유해서 매수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동안 하락한 탓인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감은 실적 발표한 넷플릭스의 주가는 장중에는 0.59%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장 마감 후 주가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의 주가는 장 마감 후에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내용이 전해졌는데 제가 봤는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애프터마켓에서 5%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테슬라 여러분들 뭐 이미 다 확인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 또한 시장에 이미 전해진 바, 이미 예상한 바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도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의 움직임 1%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적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우리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맵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애플의 주가가 0.7% 올랐죠. 자, 애플도 드디어 AI 시장에 뛰어듭니다. 애플 AI 자체적으로 AI 관련한 그 언어 모델 시스템을 도구를 개발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타났고요. 이와 함께 주가는 0.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이 AI 만들면 또 뭔가 다르겠죠.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애플의 AI는 어떨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조금 더 보자면 에너지주들 엑스모비 0.6%, 쉐브론 0.6%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 마무리 시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2.7% 강세, JP모건 0.3% 상승, 웰스파고도 1% 넘게 올랐고요. 모건 스탠리 1%, 골드만삭스도 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요거 빼먹으면 또 서운할 뻔했네요. 메타의 주가도 1.2%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실적 발표 내용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뭔가 이제 하나하나 시켜 내려가고 있는데 전체 S&P 500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좀 마이너스 7% 정도 줄어들 것이다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70-80%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들이 또 보여서 이러한 배경들이 또 앞으로 3분기의 시장을 또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생기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심층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2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네요. 과연 이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의 시장의 뷰가 어떤지 어떻게 결론부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결론은 한 10월 달, 11월 달까지는 네. 좀 쉬어가는 장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을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추가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연말로 갈수록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제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발표한 자료 내용을 보시면은 타이틀이 네. 비싸 보이는 미증시지만 그래도 계속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은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려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큰 그림. 네, 저희가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적절한 가치를 구해 보면은 S&P 500이 벌써 지금 4,500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4,500이 넘었죠. 그래서 4,565포인트. 그렇죠. 근데 저희 보시면은 올해 연말까지의 적절한 수준이 한 4,60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반기가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좀 빠지면 예, 한 10% 20% 빠지면 사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들을 안 사고 계셨는데 네. 그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작년 내내 말씀을 드렸었지만 경기 침체가 24개월 안에 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24개월. 예, 즉 2년 동안 올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그거는 이제 은행의 펀드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은행의 펀드멘탈이 괜찮다라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만큼 은행의 고객들 즉 기업과 가계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골디락스로 갈 가능성이 더 높고 네. 경기 침체가 당장 올 것 같아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이 적정 지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S&P 500이 거의 뭐 한 15% 이상 올랐죠. 16% 정도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은 뭐 아시겠지만 거의 뭐 30%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불마켓.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안 왔을 경우에 어떤 적정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도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시각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네. 또 다시 내년도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근데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인 작년 11월 대비해서 보통 계산을 해보시면은 첫 6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한 16% 오르고요. 12개월로는 한 18% 오르니까 남은 하반기
상승폭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좀 쉬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좀 비싸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연말이 되면은 그 아시겠지만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S&P 500이 거의 한 18%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자본에 더해지니까. 네.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또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오히려 3분기 때 시장이 좀 쉬어가면은 그동안 비싸다는 이유로 네. 좀 두려움에 떨었던 종목들을 모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될 기회를 것이다. 살리시라는 거죠. 올해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뭐 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저희는 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뭐 성과 보수가 있으니까 수익률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뭐 최소 한 40%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5월 달에 하도 셀린 메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파셨어요. 그 전에 또 네. 올랐으니까 상저하고 네, 는 그렇죠. 너무 상방에 네, 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파셨는데 네. 미국 시장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파는 순간에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세금 없는. 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세금 내야죠. 예, 그러니까 22% 세금 내니까 그럼 22%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수익에. 다시 들어가려면은 단가가 22% 빠져야지 똑같은 수량을 채워 넣을 수가 있죠. 뭔가 아까운 마음이 좀 예, 들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로 빠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바이 앤 홀드가 맞죠. 네. 왜냐하면 평가이익에 대한 거는 세금을 안 내니까. 네, 네. 예,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조금 이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폭이 아무리 심해봐야 3%, 뭐 5% 네.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매수를 하라는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S&P 500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전히 나스닥이 30% 이상 올랐지만 네. 나스닥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기술주 중심에 대한 네. 시장의 전략이 더 유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 10종목이 있으면은 네.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종목을 자르고요. 가장 좋은 수익률이 있는 종목을 더해요. 그게 맞는 전략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원래 대장주가 많이 가는 거고 좋은 종목이 더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덜 오른 종목이 뭐냐 이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죠. 이런 다른 뭐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우니 네. 덜 오는 종목을 찾는다. 네. 그 전략이 지금은 먹히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언제 글쎄요 내년 하반기쯤 뭐 그때는 마지막에 어떤 화려한 불꽃이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좀 다른 것들도 사면 되는데 네. 제가 볼 땐 지금은 여전히 나스닥이나 이런 성장주 위주의 상승률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하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서 제가 만난 많은 고객분들 네. 그 금액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채권을 많이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채권 투자자분들도 물론 이제 작년에는 좋았죠. 연말까지는. 근데 그렇죠.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 채권 투자자분들은 이제 시무룩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채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건 스탠리에서 일을 할 때 헤지펀드로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헤지펀드 중에서 채권 위주의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퀴티 쪽, 네. 주식 쪽으로 하는 쪽이 있는데 저는 주식 쪽이었지만 저랑 가장 친했던 형님께서 그 채권 쪽 네. 헤지펀드로 가셨어요. 너무 머리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수익률이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죠. 금리가 옛날에는 0%였다가 이제는 5%까지 갔으니 당연히 이거는 떨어지겠지. 아주 쉬운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3개월 동안 수익 좋았다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왔다 갔다가 똑같아요, 주식이랑.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채권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큰 클라이언트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채권을 사셨어요. 네, 이제 지금 수익이 지금은 당장은 안 나고 있는데 그래도 한 2년 보면은 날 거 아니냐. 맞아요. 예, 뭐 왜냐면 지금 미국의 신용 국채 금리 한번 보시면은 막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고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고 네. 얘기할 때는 4% 위로 올라갔었잖아요, 살짝. 근데 지금 벌써 또 3.8 깨지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익이 좀 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추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3.8에서 뭐 올해 연말에 3.5, 뭐 내년도에 뭐 3.0 이렇게 가면은 글쎄 두 자릿수까지의 수익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제법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채권을 많이 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죠.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연간 수익률 15% 20%를 바라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채권을 가지고 그 정도를 벌기에는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언제 채권을 많이 사야 되냐? 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었을 때. 그냥 차라리 아예 내리는 거를 보고 네.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지금 막 채권을 빨리 사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지난 20년 내내 정말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가장 비싼 자산군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작년 그래서 그러니까 왕창 깨진 거죠. 지난 1년을 놓고 보면은 네. 금리가 워낙 많이 튀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채권을 투자하기 쉽다고 생각하셔가지고 ETF 중에서 막 3배짜리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사시잖아요. 사랑하시더라고요. 네. TMF를. 문제는 그 지난 1년 동안 수익률 마이너스 40%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채권이 근데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4%라 하더라도 그 채권에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ETF는 수수료가 1년에 1%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8대2 전략. 주식이 8, 채권이 2. 채권이 2. 왜냐하면 보통은 6대4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주식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 더 매력적이면 이제 그 중에서 앞서서도 나스닥 쪽에 있어서의 투자가 계속 더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8 안에서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달렸던 그 말들이 비중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네. 높은 거네요. 그렇죠. 큰 그림으로 그리자면 네. 저희가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있었던 사이클과의 비슷한 모습이냐 네. 아니면 그 전에 95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사이클과 비슷한 모습이냐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 마지막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에 걸려서 경기 침체가 왔느냐에 따라서 또 그때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95년도에서 2000년도의 리피트라고 생각하신다면 금리가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5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때의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2006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1년 반 걸렸습니다. 훨씬 짧았네요. 짧았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어느 것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곳이죠? 저희는 2006년 8년은 아니다. 금융위기 당시는 아니다. 닷컴 버블까지의 재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S&P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95년부터 2000년도에는 우선 3년 동안에 100%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좀 빠졌다가 다시 오르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는 2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에. 예. 근데 이제 그 2006년부터 2008년도에는 32% 딱 오르고 끝. 그리고 이제 폭락. 예,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이제 이때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95년도에서 2000년도에 어떻게 됐냐. S&P 500이 200% 오르고요. 나스닥이 533% 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재현이 될 거라는 네.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와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고. 비교를 했을 때 그때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명확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때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슈가 되지만 금리 수준이나 부채 비율이나 가계 펀드멘탈이나 95년과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미 연준만 잘해주면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는다. 미 연준만 잘해준다라는 거는 연준이 뭐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더 많이 올리지도 않고 네네. 또 너무 또 빠르게 떨어뜨리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딱 요 정도 수준이면 지금 정도 수준에 그러다가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 아니면 뭐 내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조금씩 내리는 뭐 아주 빠르게 내리면은 이거 경기 침체 완전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가 됐는데 2.5에서 3% 정도 와요. 그러면 미 연준 기준금리가 5.5일 필요가 없죠. 뭐 한 4%대로 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4.5 정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 정도만 돼도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의 개인과 기업들은 버틴다라는 거죠. 그만큼 펀드멘탈이 좋다. 펀드멘탈이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레버리지가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스닥이 자꾸 오르냐 금리가 높은데 그러니까 나스닥 개인들이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S&P 500보다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초점을 맞추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딜레마는 뭐냐면은 항상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보통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걸 너무 빨리 본 사람들이 이번에 손해를 본 거고요. 저처럼 한참 뒤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면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거의 타이밍이 짧아야 11개월이고요. 길면은 50개월도 있어요. 네. 예, 70년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4년이잖아요. 4년. 그렇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된 게 작년 9월 10월이란 말이에요. 4년 가면 어떻게? 2027년. 예.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라는 네.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 9월 달, 10월 달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빠지는 걸 기다리거나 이런 케이스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1년 안에 올 가능성 굉장히 낮다. 뭐 2년 안에 올 가능성도 낮다. 그렇죠. 예. 얼마나 펀더멘털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 부채 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왜 시장이 완전하게 이제 그 생각이 바뀌고 있냐면 은행의 1사분기 실적, 2사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골디락스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마진이 축소가 되고 대출이 안 일어나야지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순이자 이익이 두 자릿수로 늘고 있고 예,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감당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앞으로 다시 대출해 줄 수 있고 자기 자본 비율은 높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은행권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라는 무서운 단어가 계속해서 시장에 드리워지고 있지만 그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경기를 좀 흔들리게 하더라도 버틸 만한 체력이 있는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 면역이 좀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와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미국의 2006년, 2008년 요 시기와 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의 시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2006년에서 2008년을 보게 되는 거고요. 네. 미국은 그때와 비슷한 게 아니라 95년과 비슷하다는 거죠.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가계부채 비율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인데 95년부터 2000년도에는 한 65에서 70%였거든요. 근데 이제 2008년 이때는 100%였어요. 지금 74.4.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낮고 95년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현명하게 종목 포트폴리오 이제 업종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알려주시죠. 네. 나스닥이나 미국 투자를 하셨더라도 못 쫓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못 쫓아가도.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네. 팔지 않고 들고 있었는데도 아니면 뭐 팔고 사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죠? 왜 그러냐면 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올해 5월까지의 흐름 보시면은 예, 가장 대표적인 7개 종목이 50% 올랐었어요. 5월 말에. 근데 S&P 500 나머지 493개는 0% 올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률이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서 물론 QQQ 투자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네. 좀 그러니까 메가캡 저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일부 이제 약간 수익 안 나고 막 탄력 있는 그런 작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스닥을 쫓아가 QQQ 투자하셨으면은 네.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QQQ는 나스닥 100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 안에 드는 종목의 상승폭은 50%까지는 아니었지만 30% 나왔다라는 그쵸. 거죠. 근데 이제 S&P 500을 쫓아가셨던 분들은 약간 아쉽죠. 예, 아쉽죠. 15%만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슈인데 지금 타이밍으로는 여전히 대형 7개 기술주 플러스 나스닥 100 네. 여기까지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는 어쨌든 대형 기술주나 반도체 AI나 이런 쪽,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IT 기업들 이쪽에 투자를 35%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품 쪽을 20% 정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2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전략을 펴니다. 요거 3개만 더하더라도 뭐 대형 기술주를 따로 보신다면 4개만 더하더라도 75%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분의 3을 이쪽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서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2.53이면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가격 정가가 가능한 기업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뭐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기업도 그런 쪽에 들겠죠. 왜냐하면 단가를 올리니까. 올려도 가입은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넷플릭스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13개 제가 들여다보면 대형 기술주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식. 그다음에 또는 이런 기업들이죠. 단가를 낮춰요. 그러면서 물량을 왕창 늘려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보면은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질 때 요 구간에 시장이 올라요. 근데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 수준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폭락이 또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살짝 오르다가 그냥 옆으로 평평해지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내주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오를 거죠. 그런 걸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뭘까요? 뭐 당연히 오늘 실적 나온 게 지금 예, 약간 예. 테슬라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AI. AI 관련한 기업들. 예, 왜냐하면 이 사이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참 재밌는 테이블들인데요. 네. 과거에 데스크탑 인터넷 사이클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2010년도 사이클을 보시면은 모바일 인터넷이 네. 크게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면 고점이 점점 올라가죠. 그러네요. 이번에는 클라우드 AI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노베이션 사이클, 혁신 사이클로 보면은 재밌는 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지죠. 네. 그리고 사이클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팍 시장에서 이슈가 됐을 때 접근을 해야지만 우리도 수익을 같이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그렇죠. 못하면 저 짧은 사이클에서 소외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 AI, 그다음에 로봇, 네. 그다음에 클린텍.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겠죠. 예. 그래서 미켄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띵크탱크.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못 들어갔는데. 항상 그 말씀하시네요. 이 회사 나올 때마다. 네. 미켄지는 네. 대단한 회사죠. 어쨌든 이쪽에서 나와 있는 AI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네. 자그마치 25조의 효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올 거다. 25조 달러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GDP의 더블. 그러니까 한 배가 더 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오느냐?
생산성의 향상이 GDP의 성장률을 거의 대부분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더 많이 매출을 늘리는. 엄청나게 많이 늘릴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의 더블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훨씬 찍어낼 높을 수 수 있다. 있죠. 제 기억으로 옛날에 2010년도에 대형 기술주 중에서 모바일 인터넷 관련주들을 사셨던 분들은 네. 최소한 7배는 버셨어요. 거의 2017년, 18년 네. 동안, 네. 5년 동안. 네. 그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매출 증가율을 봐야 되는 거죠. 네. 매출 증가율이 계속 두 자릿수가 나오는 기업일 경우에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나온 넷플릭스 보시면 3% 증가다.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네, 아닌 기업들, 뭐 특히 N사, 네. 예, 보시면 매출 증가율이 무지막지하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때 네. 그런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투자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QQQ만 들고 있으셔도 돼요. 그러면 시장,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한 수익률은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스닥 100에 대한 네. 그러니까 나스닥 100에 이게 테이블 한번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형 기술주 13개 저희가 들여다보는 게 상승이 앞으로 내년 연말까지 한 60% 상승한다면 나스닥 100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 50% 정도. 저 정도면은 나스닥 평균은 29%, S&P 500은 17%니까 여전히 대형 기술주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에 네. 나스닥은 533% 올랐고 S&P 500은 200% 올랐으니까 2.5배 네. 넘죠. 예, 딱 그 정도. 예, 그렇게까지 퍼센트지가 높을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연말까지 이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에는 약간의 슬로해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체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오히려 기회고 그럴 때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